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자립화를 위해 내년에 2조 원 이상 예산을 반영키로 했습니다. 민간 투자가 2009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민간 투자 확대 정책이 없을 경우 잠재 경제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의 금리 상승 위험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도록 고정금리 대환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자립화를 위해 내년에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습니다. 확장적 재정 운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당정은 최대 경제 현안인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응하고 추후 상황 변화에 적용하기 위한 예비비도 증액 편성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의 주거와 일자리 안정을 위해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올해보다 9천 가구 늘려 2만 9천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 후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간 투자가 2009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민간 투자 확대 정책이 없을 경우 잠재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는 26일 최근 민간 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민간 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2017년 2.8%포인트에서 2018년 마이너스 0.8%포인트로 급락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인 마이너스 2.2%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상의는 내년 이후에도 잠재 성장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연평균 4% 이상의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제 지원 강화, 규제 환경 개선, 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 가운데 올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예정한 곳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6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대상 하반기 대졸 신입직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248개 응답 기업 가운데 약 46%만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약 3분의 1은 올 하반기 채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20%는 아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하반기 대졸 공채 채용 인원은 총 3만 841명으로 지난해보다 3.8% 줄었고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의 채용 규모가 가장 많았습니다.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동안 깜깜이에 가까웠던 전월세 거래가 투명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임대차 계약은 별도 신고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탓에 임대차 정보는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 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 등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임대 추정 주택 673만 가구 중 임대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주택은 22.8%에 그쳤습니다. 5가구 중 4가구는 전월세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30일 안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사항을 시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뀔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각각 100만 원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전월세 거래가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0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도입하면서 실거래가 기반 과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임차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해지는 것도 있고 조세정의 실현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말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시행은 2021년부터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경기 하강 우려 등으로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변동금리 대출보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바꾸려는 수요가 클 겁니다. 이에 정부가 지난주 금요일 서민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미래 금리 상승 위험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환 상품을 내놨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다음 달 출시됩니다.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 전환이 예정된 대출을 연 1% 후반에서 2% 초반의 고정금리로 전환하여 원리금 부담을 경감하고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 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주택금융개선 TF회의를 열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전환대출 대상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시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안에서 최대 5억 원까지입니다. 또 지난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이 신설됐는데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 연 1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금리는 대출 기간에 따라 연 1.85%에서 2.2%이며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 우대금리 적용 시 최대 1.2%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안심전환대출의 총 규모는 20조 원으로 대출 신청이 이를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신청자 순서대로 20조 원 한도로 대환이 실행됩니다. 전환대출 신청은 다음 달 16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하면 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이 서민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연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라고 보도해드렸습니다. 높은 이자가 적용되는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을 위해 낮은 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서 서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라는 취지겠죠. 어떤 조건으로 대환을 해준다는 건지 그리고 나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인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팀의 고현정 기자와 함께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팁도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장 기본적인 신청 조건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올해 7월 23일 이전에 그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그 대상인데요. 은행에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이나 저축은행에서 받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단 대부업의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 이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다주택자는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그 1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의 가격이 시가 기준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그 최대 한도는 5억 원에
5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또 부부 합산소득이라는 그 조건도 신설이 됐는데요. 연 8,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에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의 가구라면 이 소득 기준은 연 1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현 정부 기조에 맞는 고가주택 안 되고 그리고 다주택자 안 된다라고 쉽게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 2015년도에 나왔던 안심 전환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유수나 소득 요건 방금 전에 8,500만 원, 1억 원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생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생긴 그 조건 때문에 앞에 안심전환대출 앞에 서민형이라는 설명이 붙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번 것과 조금 더 보완돼서 이번에 서민형 이름이 붙어서 나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대환을 했어요. 대환을 한 다음에 1주택자가 아니라 한 채를 더 사게 되면 다주택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대환을 하신 다음에 보유주택 수가 1개 이상, 그러니까 2개, 3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지를 2, 3년마다 재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1년 이내에 이걸 처분하도록 하고 이걸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서 곧바로 원금 상환을 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원금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대출 한도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3가지 기준인데요. 첫 번째는 그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액이 최대치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 두 번째는 그때 최대 5억 원 이하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LTV 70%, DTI 60%를 적용해서 이 대출금 한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용 추가 대출 이야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역시 그 최대 한도에다가 그것만큼은 조금 더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이게 주금공을 무조건 넘겨야 되는 거라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도 막 한 몇백만 원씩 나오게 되니까 최대 1.2%까지는 이제 그 최대 한도에다가 이만큼은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 적용되는 금리 부분이 가장 관건이지 않습니까? 저렴하게 지금 해준다는 건데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겁니까? 네, 금리는 기본적으로 현재 1.85%에서 최대 2.2%를 그 안에서 설정이 될 예정인데요. 일단 이 대환 시점이 10월부터인 만큼 그 9월 중순에 국고채 5년물 금리 수준을 최종적으로 그게 확정이 돼야 이 대환 대출의 최종 금리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고요.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85%에서 이제 다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1.25%대까지 간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혼부부인데요. 이제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주택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즉 약 26평 정도 이하인 중소형 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또 다른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입니다. 이제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집의 경우에는 0.4%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집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대금리인 경우에는 0.4%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거 다 합쳐보니까 0.2 플러스 0.4 플러스 0.4 하면 1% 나오거든요. 1.85에서 마이너스 1하면 0.85까지도 나온다는 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게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또 따로 따라가나요? 그 말씀해 주신 그 상황은 이제 신혼부부이면서 자녀가 3명이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0.85까지 떨어지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이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대금리는 최대 2개 항목까지만 적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배려 계층이면서 다자녀인 경우가 0.4, 0.4니까 0.8%포인트로 가장 많은 우대금리를 받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의 최저 하한선은 연 1.2%로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뭘 하던 간에
1.2% 이하로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저희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환을 하기 위해선 서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네,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제 무엇을 미리 준비해 가실 필요는 없고 은행 창구에 가시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챙기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본인 인증만 잘 하시면 됩니다. 끝인가요? 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뭐 신청 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신청을 하실 때 온라인으로 하시느냐, 오프라인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금리 적용도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은행 창구를 사용하지 않고 주금공 홈페이지나 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하시면 금리를 0.1%포인트 더 싸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이제 신청은 홈페이지로 했는데 대출계약서 서명이라던가 근저당권 설정을 은행에 가서 하시는 경우에는 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주담대를 받으실 당시의 신용등급과 현재 달라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거는 전혀 뭐 어떠한 영향이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은행 창구 또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오는 10월, 11월 중에 순차적으로 대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순서에 따른 선착순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총 20조 원까지 잘라서 대환해준다라고 하니까요. 남은 2, 3주의 기간 동안 시간 충분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현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말 동안 미중 무역 분쟁이 한층 더 격화된 가운데 미국의 잭슨홀 회의가 있었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동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실망감이 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정말 새파랗게 질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증권부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 증시 진단하고 한 주간의 전망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많이 출렁였습니다. 코스닥 뭐 4%대까지 빠지기도 했는데 관세 전쟁 격화가 악재로 적용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으로 전개가 되면서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더 커진 여파로 풀이됩니다. 지난 주말 중국이 미국에 7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또 여기에 미국은 즉각적으로 중국의 5에서 25%의 관세율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이런 미중 간 관세 부과는 비단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출 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 전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이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역시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기 확장을 위해서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좀 잦아드나 했더니 더 확전되는 모습까지 보여주다 보니까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작용할까요? 네, 당분간 이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물론 계속되겠지만 이 미중 갈등이 극단적으로 고조되는 가능성은 낮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KB증권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관세율을 크게 높이지 못했고요. 또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감세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의 강도 조절이 유일한 이 미국 경기 부양책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요. 특히 지금 미국 대선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는 미중 간 고위급 전화회담이 진행이 될지 여부가 또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일본 문제도 지켜봐야 되는 게 지소미아 협정이 지금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연장이 안 되고. 근데 예상만큼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가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압박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지 이게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신호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조치가 있게 되면 이게 또 우리 증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수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1900선 붕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월요일부터 또 블랙 먼데이에 가까운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전망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이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증시 변동성 계속될 전망이고요. 때문에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거나 하는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1900선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은 당초 제시했던 하반기 코스피 밴드 하단이 1850의 지지력도 장담을 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연구원도 이 코스피가 1900선에서 1950점이 합리적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일시적으로 쇼크가 올 경우에는 잠시나마 1870선 내외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1900선이 만약에 깨질 경우에 1800선 후반까지 밀려날 수 있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도 의견 주셨습니다.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변동성 구간이다. 저희는 1900 전후에서는 깨지더라도 일시적으로 봐요. 자, 급락한 오늘 시장의 이야기 그리고 한 주간의 주간 전망들까지 증권부의 양한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국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에 맞서 우리 국민들이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 운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이 줄자 7월 일본 휴대전화 로밍 이용자도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로밍 이용 감소율은 일본 여행자 감소율의 2배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통신 3사의 일본 로밍 신청자는 30만 1,285명으로 전년 35만 2,516년보다 14.5% 줄었습니다. 이는 전달 일본 로밍 이용자 수 33만 2,251명에 비해서도 7.9% 적은 수치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일본 로밍 이용자 수도 231만 279명으로 전년비 11.6%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일본 로밍 이용자 수 감소율은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자 수 감소율인 7.6%에 1.91배에 달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한국 여행객들이 반일 정서와 로밍 요금 부담 등으로 로밍 통화를 자제하며 줄어든 것이란 해석입니다. 이처럼 일본 여행자 수도 줄고 방문 기간도 단축되는 등 일본에 맞선 불매운동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노제팬 불매운동은 유니클로 매장 문을 닫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호식품인 담배,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골프채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길 자강 연장선상에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일제불매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불매운동의 규모와 지속성, 자발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일본이 잘못된 태도를 바꿀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쌀로 만든 빵으로 입소문을 타며 방송에도 소개된 적 있는 프랜차이즈 빵집 외계인 방앗간이 법정관리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과 인테리어 계약금 지급을 수개월 동안 미뤘다는 겁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노년 본점을 시작으로 곳곳에 체인점을 내던 외계인 방앗간의 법인 외계인 스토리는 최근 법정관리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회사의 법정관리 소식을 접한 이들입니다. 특히 수개월간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아 대금을 받지 못하던 인테리어 시공사는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업체는 올 초부터 3차례나 내용 증명을 보내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김 대표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빵이 여름에는 좀 비수기거든요. 다시 풀리면 장사가 잘 되니까 좀만 기다려달라. 까지만 유지하고 온 거고 이 내용 증명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죠. 가장 최근 연락은 지난 4월 문자 메시지인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법정관리 준비에 돌입한 것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연락이 닿은 김 대표는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그의 말은 수차례 번복됐습니다. 저희 외계인 스토리는 지금 현재 법정 관리 들어갔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각각 입장에 공사했던 지점들하고 거기는 이제 개별 다 지점들이거든요. 저희 이제 각자 사업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맞습니다.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회사하고 저희 스토리 법인하고 계약한 건 맞고요. 인테리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추가 비용 등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기 위한 연락은 하지 않은 상황. 수개월간 연락이 닿지 않은 이유로는 감정이 상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누가 갑자기 있잖아, 뭐 내용 주면서 보내고 막 채권 보내게 되면은 되게 기분이 언짢잖아요. 이제 좀 절충안을 밟아가지고 이제 연락드리고 한번 또 찾아뵈려고 그래요 또. 절충안을 찾겠다던 김 대표. 그러나 인테리어 업자에게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내내 법정 관리까지 이르게 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김 대표. 그러나 그가 또 다른 소상공인에게 보인 무책임한 태도는 분명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또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2019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이 오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최석종 YMP 대표 등 183명이 기술과 품질 혁신 공로로 포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동차의 문을 열고 닫는 차량 잠금장치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YMP. 열쇠를 꽂고 문을 열던 시절부터 스마트키를 통해 센서로 자동차의 문을 여는 오늘날까지 36년간 한업을 이어오며 변화하는 자동차 잠금장치 관련 기술 개발에 몰두해 최근 5년간 1,200여 종의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최석종 YMP 대표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 산업훈장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너무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한 36년간 해오면서 꾸준하게 인력 창출이라든지 아마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많은 아마 그걸 받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더더욱 더 노력해서 최소한 기업이 40년, 5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량 OLED 패널을 고정시키고 불량 위치 정보를 입력해 레이저를 쏩니다. 설정된 영역만 선택적으로 가공합니다. 이는 불량 OLED 패널을 양질의 제품으로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불량 패널이 발생하면 전량 폐기 처분해야 했지만 이를 통해 폐기 비용을 줄이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 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은 HPK의 조창현 대표는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로 20회를 맞은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는 기술 품질 혁신, 기술 협력 분야 등에서 총 183명이 포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연일 한국 대리기의 혈안인 아베 정부의 지지율 전달보다 5%나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화이트리스트 배제에는 찬성하지만 안보 협력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라는 설문조사 통계가 나왔다고 하죠. 저 설문조사 참여하신 일본 분들 뷔페 좋아하시나 봅니다. 좋은 것, 내 맘에 드는 것만 쏙 골라 먹겠다는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